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철학 이야기 윌 둘렌트. 위대한 철학자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볼테르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넬 델리스 도덕론. 이번 추방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베를린에서 발행한 그의 저서에 가장 야심적이고 가장 두껍고 가장 특색 있고 가장 대담한 책 몰리 볼테르 때문이었다. 샤를 마류로부터 루이 18세에 이르러 제 국민의 도덕 및 정신에 대한 실론이라는 이 책의 제목도 추방의 적지 않은 이유가 되었다. 그는 시레르에서 샤트르 부인이 쓴 종래의 역사설을 비난하는 글을 읽고 자극을 받아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 종래의 사서는 한 권의 낡은 영감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스웨덴에서 에길이 하킨을 계승했다든가 오토만은 오르토그루르의 아들이었다든가 하는 것이 자기 소유지에 살고 있는 한 프랑스 부인인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나는 그리스인과 로마인이 쓴 사설을 즐겁게 읽었다. 그들의 사설은 나를 매혹하는 어떤 상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근대 국가의 긴 역사를 끝까지 읽은 적이 없다. 내가 이 역사에서 본 것은 기껏해야 혼란이었다. 아무런 관계도 연관도 없는 보잘것없는 무수한 사건들, 아무런 해결도 짓지 못하는 무수한 전쟁들. 나는 정신을 개발하기보다는 압도하는 연구를 포기한다. 볼테르는 이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그의 솔직한 사람으로 하여금 역사는 범죄와 불행의 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게 하고 호레이스 월폴에게 보낸 편지 1678년 7월 15일자에서 요크당과 랭카스터 당의 역사와 그 밖의 역사들은 마치 노상 강도의 역사를 읽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사트르 부인에게 철학의 역사에 적용하고 정치적 사건의 흐름 밑에서 인간 정신의 역사를 더듬어 본다면 탈출구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밝혔다. 오직 철학자만이 역사를 쓸 수 있다. 페르시에 볼테르의 철학에서 고 그는 말했다. 모든 국가에 있어서 철학이 인간을 계몽하기까지는 역사는 우화에 의해 왜곡된다. 철학이 마침내 이 암흑의 한가운데 도달했을 때에는 인간의 정신은 수세기 동안의 오류의 눈이 어두워진 다음이어서 철학이 인간의 정신을 미몽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철학은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쌓아 올린 의식, 사실, 기념비를 발견한다. 도덕론에서. 그는 역사는 우리가 오직 사자에게 사용하는 일련의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다. 우리는 과거를 미래에 대한 우리 희망에 맞도록 바꿔놓으며 결국 역사는 무슨 일이든 역사에 의해서 입증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는 광부처럼 이 허위의 미시시피 강 매튜 아널드의 역사에 대한 묘사에서 인류의 진정한 역사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찾아내려고 애썼다. 해마다 그는 예비적 연구, 곧 러시아사 샤를 12세 전, 루이 14세의 시대, 루이 13세의 시대에 열중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그는 인간을 천재로 만드는 내면의 불굴의 지적 양심을 개발했다. 그는 입수할 수 있는 한 그의 연구 주제와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읽었고 무수한 기록을 자세히 조사했고 중요 사건과 관련된 생존자들에게 무수한 편지를 썼고 자신의 저서가 발행된 다음에도 연구를 계속해서 판이 거듭될 때마다 수정을 가했다. 그러나 자료 수집은 예비 단계일 뿐이었다. 필요한 것은 선택하고 정리하는 새로운 방법이었다. 사실은 매우 드물지만 가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소용이 없다. 아무런 결말도 짓지 못하는 상세한 사실과 역사의 관계는 배낭과 병사의 관계와 같아서 방해가 될 뿐이다. 우리는 사물을 대국적으로 보아야 한다. 인간의 정신은 매우 작아서 사소한 사건들이 무게에 압도당하기 때문이다. 몰리 볼테르에서 사실은 연대기 편자들에 의해 수정되어 단어를 찾듯이 필요할 때 역사적 사실을 찾아볼 수 있는 역사 사전에 배열해 놓으면 된다. 볼테르가 추구한 것은 유럽 문명사 전체를 한가득의 실로 꿰뚫을 수 있는 통일 원리였다. 그는 문화사가 바로 이 실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그의 역사에서 제왕들이 아니라 운동, 사회 세력, 민중을 국민이 아니라 인류를 전쟁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전제를 다루기로 결심했다. 전투와 혁명은 내 계획의 가장 작은 부분일 뿐이다. 기병 중대나 보병대의 승부, 점령과 탈환이 거듭되는 도시들은 어느 역사에나 공통된 것이다. 예술과 정신의 진보를 제거한다면 후세의 주목을 끌만한 중요한 일은 어느 시대에서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사안을 본 볼테르에서 나는 전쟁의 역사가 아니라 사회 역사를 쓰고 싶다. 또한 사람들의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았고 그들은 힘을 합쳐 어떠한 예술을 키워왔는지를 확인하고 싶다. 나의 목표는 인간 정신의 역사이고 사소한 사건의 열거는 아니다. 또한 나는 위대한 군주들의 역사에는 관심이 없고 인간이 어떠한 단계를 밟아 야만 상태로부터 문명을 이룩해 왔는가를 알고 싶다. 버클 문화사에서 이와 같이 역사로부터 왕들을 제거한 것은 마침내 왕들을 정치로부터 추방한 민주주의적 반란의 일부였다. 도덕론은 부르봉 가히 폐유의 시발점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최초의 역사 철학, 유럽 정신의 발전에서 자연적 인과관계의 흐름을 찾아내려는 최초의 체계적 실론을 형성했다. 초자연적 설명을 포기한 다음 이런 실험을 하는 것은 당연히 예상할 만한 일이었다. 다시 말하면 신학이 물러나기까지는 역사는 정당한 권리를 획득하지 못했다. 버클에 의하면 볼테르는 근대 사학의 기초를 놓았다. 기분, 리버, 버클, 그로트 등은 볼테르에게 큰 혜택을 입은 후계자들이었다. 볼테르는 이 사학자들의 올류였고 그가 처음으로 개발한 영역에서는 아직까지도 누구 하나 그를 능가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 위대한 책은 왜 그의 출방 원인이 되었는가? 이 책은 사실을 밝힘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샀던 것이다. 이 책은 기독교에 의한 이교의 신속한 정복이 노마를 내면적으로 붕괴시키고 침입 이주하는 야만인에게 간단히 희생될 소지를 마련했다는 후에 기분이 더욱 발전시킨 견해를 밝혔기 때문에 특히 성직자들을 격분시켰다. 게다가 유태교와 기독교에는 종래보다 적은 지면을 할당하면서 화성인처럼 공평하게 중국, 인도, 페르시아와 그 종교들을 다뤘기 때문에 성직자들을 더욱 격분시켰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시야 때문에 광대하고 새로운 세계가 드러났다. 모든 교리는 빛을 잃고 상대적인 것이 되었고 무한히 넓은 동양이 당연한 지리상의 비중을 갖게 되자 유럽은 갑자기 한 대륙의 그리고 유럽보다 더 큰 문화의 실험대에 불과한 판도라는 사실을 의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비애국적인 계시를 설파하는 유럽이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왕은 감히 자기 자신을 먼저 인간으로 생각하고 다음에 프랑스인으로 본 이 프랑스인에게 두 번 다시 프랑스의 흙을 밟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페르페 캉디드 넬 딜리스는 참 영적인 숙소였고 볼테르는 이곳을 중심으로 보다 항구적인 피난처를 찾고 있었다. 1758년 프랑스에 가까운 스위스 국경 지대의 페르네에서 이 피난처를 발견했다. 여기서는 프랑스의 권력도 염려 없을 뿐 아니라 스위스 정부가 간섭하는 경우에도 프랑스로 도피하기 쉬웠다. 이 마지막 정거로 그의 방랑시대는 막을 내렸다. 그가 여기저기로 불안하게 옮겨 다닌 것은 박해로 인한 끊임없는 불안도 반영하고 있어서 반드시 신경질적인 불안정 상태의 결과는 아니었다. 63세가 되어서 비로소 그는 가정이라고 불러도 좋을 집을 간신히 찾아냈다. 그는 정원에 나무를 심으며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그는 생전에 이 나무에 열매가 열리는 것을 보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이제 페르페는 세계의 정신적 수도가 되었다. 당시의 학자와 계몽 군주들은 직접 또는 편지로 경의를 나타냈다. 회의적인 성직자, 자유주의적 귀족, 학식 있는 숙녀들이 이곳을 찾아왔고 기본과 보수엘은 영국에서 찾아왔고 달랑베르, 엘베시우스, 그 밖의 계몽주의적 반역자들도 찾아왔다. 마침내 볼테르는 끊임없는 방문객의 접대를 귀찮게 여기게 되었다.
그는 전 유럽인을 위한 호텔의 주인이 된 것 같다고 비명을 질렀다. 어떤 친구가 6일간 머물 예정이라고 알려오자 볼테는 대답했다. 자네와 돈키호테의 차이는 뭘까? 돈키호테는 여관을 성으로 착각하고 자네는 성을 여관으로 착각한 걸세. 그리고 그는 하느님 저를 친구에게서 구원해 주소서. 내 적들은 내가 처치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맺었다. 이와 같이 유쾌한 주인공이 비관주의의 대표자가 되리라고 상상한 사람이 있었을까? 젊은 시절 그는 파리 살롱에서 흥청거리며 바스티유 따위는 무시하고 인생의 밝은 면만 보았다. 그러나 덤벙대던 시절에도 그는 라이프 리치가 유행시킨 부자연스러운 낙천주의에 반대했다. 어떤 열렬한 젊은이가 한 권의 책을 써서 그를 공격하며 라이프 리치처럼 이 세계가 가능한 모든 세계 가운데 최선의 세계라고 주장했을 때 볼테르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이 젊은이에게 보냈다. 나는 기아가 나에게 반대하는 작은 책을 썼다는 말을 듣고 기뻐한다. 이것은 실로 과분한 영광이다. 기아가 시로든 산문으로든 가능한 세계 가운데 최선의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면 대단히 고마운 일이 될 것이다. 나는 기아의 논의, 기아의 시, 기아의 욕설을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들은 둘 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중심으로부터 확인한다. 박해와 한멸은 인생에 대한 그의 신념을 무너뜨렸고 베를린과 프랑크에서 겪은 경험은 그의 희망조차도 앗아갔다. 그러나 그의 신념과 희망이 가장 큰 상처를 입은 것은 1955년 11월 리스본에서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 3만 명이 죽었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였다. 지진은 만성절에 일어났다. 교회는 신도로 붐볐다. 죽음은 적이 밀집해 있는 것을 알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갔다. 볼테르는 충격을 받고 숙연해졌으며 프랑스의 성직자들이 이 재난을 리스본 주민들의 제외된 벌이라고 설명한다는 말을 듣고 격노했다. 그는 그의 생각을 한편의 열렬한 시로 나타냈는데 이 시에는 신은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데도 방지하려고 하지 않는가? 재난을 방지하고 싶지만은 방지할 능력이 없는가 하고 고대로부터의 딜레마가 강력히 나타나 있다. 선악은 인간의 용어이고 우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인간의 비극은 영원한 관점에서 본다면 사소한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스피노자의 대답에 그는 만족할 수 없었다. 나는 거대한 전체의 하찮은 부분, 그렇다. 그러나 모든 동물은 살지 않으면 안 되고 역시 엄격한 법칙에 따라 태어난 모든 유정한 것들은 나처럼 고생하다가 나처럼 죽는다. 매는 가련한 먹이를 덮쳐서 피에 굶주린 뿌리로 벌벌 떠는 사지를 찢는다. 매에게는 만사가 순조로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잠시 후에 독수리가 매를 찢어 발긴다. 한편 인간의 화살이 독수리를 꿰 뚫는다. 싸움터의 먼지 속에 쓰러져 있는 인간은 자기 피를 죽어가는 동료의 피와 섞으며 잊고 굶주린 새들의 먹이가 된다. 이와 같이 세계는 구석구석 신음소리로 가득 차고 모든 것은 고통을 위해 서로 죽이기 위해 태어났다. 이 무시무시한 혼란을 보고 그대들은 말하리라. 각각의 재난은 전체의 선이 된다고. 이것은 무슨 축복인가? 떨리는 목소리로 죽어야 할 가련한 그대들이 만사 형통이라고 외칠 때 우주는 그대들을 기만하고 그대들의 마음은 수없이 그대들의 정신의 자부심을 힐난한다. 신의 판결은 무엇인가? 말이 없구나. 운명의 책은 우리들에게는 닫혀 있다. 인간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죽음에 먹히고 운명의 조롱을 받는 진흙 속에서 몸부림치는 원자일 뿐. 그러나 생각하는 원자이고 아득한 곳을 깨뜨려 보는 눈은 사상의 인도를 받아 아득히 먼 별의 궤도를 측정한다. 우리 존재는 무한자와 융합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이 세계, 이 자만과 부정의 무대에는 행복을 말하는 병든 바보들이 들끓고 있다. 일찍이 나는 노래했다. 덜 우울한 목소리로 즐거움 넘치는 밝은 삶을. 세월이 바뀌어 늘어가는 나이의 가르침으로 나도
덧없는 인간임을 깨닫고 깊어간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며 오직 괴로워할 뿐 탄식하지는 않는다. 몇 달 뒤에 7년 전쟁이 일어났다. 볼테르는 캐나다인 눈에 덮인 23에이커의 땅을 영국이 차지하느냐 프랑스가 차지하느냐를 결정하려는 이 전쟁을 전 유럽을 황폐화시키는 광기이며 자살 행위라고 생각했다. 이 무렵 리스본의 시에 대한 장자크 루소의 응수가 공개되었다. 이 재난에 대해서는 인간 자신이 비난을 받아야 한다. 만일 인간이 도시에 살지 않고 야외에 살았다면 이와 같이 대규모로 죽지는 않았을 것이며 만일 인간이 옥내에서 살지 않고 옥외에서 살았다면 집이 인간의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루소의 대답이었다. 볼테르는 이러한 심원한 변신론이 인기를 끄는 것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 돈키호테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의 이름이 먼지토성이가 되는데 화가 나서 그는 인간이 지금껏 휘둘러온 모든 지적 무기 중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인 볼테르의 조소, 탈랑티르, 볼테르의 생애와 철학에서 루소에게 응수했다. 1751년 사흘 동안에 그는 깡티드를 완성했다. 이렇게 유쾌하게 비판주의를 논한 책은 없었을 것이다. 이 세상이 슬픈 세상임을 배우면서 사람들이 마음껏 웃는 일은 일찍이 없었다. 또한 이렇게 단순하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엮어간 책도 드물다. 이 이야기는 순전히 이 이야기와 대화로 구성되어 있고 묘사로 이야기를 장황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줄거리는 자유분방한 만큼 빠르게 진행된다. 아나톨 프랑스는 볼테르의 손끝에서 펜은 달리고 웃는다고 말했다. 이것은 아마도 세계 문학에서 가장 훌륭한 단편일 것이다. 깡티드는 이름 그대로 단순하고 정직한 청년으로 웨스트팔리아의 텐더텐 트롱크의 남작의 아들이고 석학 팡그로스의 제자이다. 팡그로스는 형이상학적, 신학적, 우주론적 철학의 교수였다.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최선의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코는 안경을 쓰기 좋게 되어 있고 다리는 분명히 양말에 알맞으며 돌로는 성을 쌓기 좋고 돼지는 1년 내내 우리들에게 고기를 공급하는 것을 보라. 그러므로 만사가 다 좋다고 주장하는 자는 바보다. 오히려 모든 것은 최선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한다. 팡그로스가 강연을 하고 있을 때 성은 불가리아 군의 공격을 받고 깡티드는 포로가 되어 군에 편입된다. 그는 우양우, 자양자, 탄약 꽂을 때 꽂아, 탄약 꽂을 때 뽑아, 조준, 발사, 앞으로 가 등을 배웠다. 어느 하창한 봄날 그는 산보를 하기로 결심하고 자기 다리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동물의 특권일 뿐 아니라 인간의 특권이기도 하다고 확신하면서 앞으로 곧장 나갔다. 이 리그도 가지 못해서 그는 키가 6피트나 되는 4명의 영웅에 붙잡혀 꽁꽁 묶여서 감옥으로 끌려갔다. 그는 연대의 전 병사에게 채찍으로 36대씩 맞든지 한꺼번에 12발의 탄환을 머리에 맞든지 양자택일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인간의 의지는 자유이므로 어느 쪽도 택하지 않겠다고 그는 말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는 자유라고 불리는 신의 선물에 힘입어 36회의 채찍을 맞기로 결심했다. 그는 2번까지 참아냈다. 깡티드는 도주에서 리스본으로 건너간다. 그 배에서 팡그로스 교수를 만나 남작 부부가 살해되고 성이 파괴됐다는 소식을 듣는다. 모두 불가피한 일이었네. 개인의 불행은 일반적인 선이 되므로 개인의 불행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체의 선은 그만큼 커진다네 라고 팡그로스는 결론을 내린다. 그들이 리스본에 도착하자마자 지진이 일어난다. 지진이 지나간 다음 그들은 서로 자신의 모험과 고난을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늙은 종은 자신의 고난에 비하면 그들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저는 수없이 자살하려고 했지만 삶에 대한 미련이 더 컸어요. 이 어이없는 약점은 아마도 우리 인간들의 가장 운명적인 특색 같아요.
언제든지 내던져 버릴 수 있는 짐을 줄고 지고 다니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있을까요? 혹은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말한 바와 같이 만사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총독의 생활보다는 곤돌라 사공의 생활이 더 좋다. 그러나 그 차이는 매우 미미해서 조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깡디들은 종교 재판을 피해 파라과이로 간다. 파라과이에서는 예수의 신부들이 일체를 소유하고 인민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다. 이야말로 이성과 정리의 걸작이다. 네덜란드 식민지에서 그는 외팔 외다리의 누더기를 걸친 흑인을 만난다. 우리는 설탕공예에서 일을 했는데 기계에 손가락이 스치면 팔이 잘리고 달아나려고 하면 다리가 잘려요. 이것이 당신들이 유럽에서 설탕을 먹는 대가랍니다. 라고 흑인 노예는 설명한다. 깡디드는 인적 미답의 오지에서 많은 금을 발견하고 해안으로 돌아와 프랑스로 갈 배를 빌린다. 그러나 선장은 부두에서 철학적 사색에 잠겨있는 캉디드를 남겨놓고 금을 실은 채 출발한다. 캉디드는 수중에 남아있는 약간의 금으로 보르도행 배표를 산다. 우리는 캉디드의 그 후의 모험을 추적할 틈이 없다. 그 후의 모험은 중세 신학과 라이프 리치의 낙천주의의 난점을 조롱하는 논평이다. 여러가지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가지 고난을 겪은 다음 캉디드는 농부로서 터키에 정착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스승과 제자의 마지막 대화로 끝난다. 방구로서는 때때로 캉디드에게 말했다. 모든 가능한 세계 가운데 최선인 이 세계에서는 사건은 서로 관련되어 있네. 만일 자네가 웅장한 성에서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만일 자네가 종교 작판에 해부되지 않았더라면, 만일 자네가 미대륙으로 건너가지 않았더라면, 만일 자네가 금을 모조리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여기서 구연 열매 조림이나 피스타치오 열매를 먹지는 못했을 것에 정말 그렇군요 하고 캉디드는 대답했다. 어쨌든 밭이나 갈기로 합시다. 7번째 백과전서 및 철학사전. 캉디드처럼 불경한 책이 인기를 끈 것으로 보아 이 시대의 정신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루이 14대 시대의 궁정문화는 유력한 사제들이 커다란 역할을 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리나 전통을 웃어 넘길 줄 알았다. 종교개혁이 프랑스를 정복하지 못한 후로는 프랑스인에게는 무류성론과 무신론의 중간 시대는 존재하지 않았다. 독일과 영국의 지성은 한가하게 종교적 진화의 길을 걷고 있었으나 프랑스의 정신은 위그노를 학살하던 뜨거운 신앙으로부터 한 걸음의 조상들의 종교에 반대하라는 라메트리, 엘베시우스, 돌바크, 디드로 등의 냉혹한 적의로 뛰어올랐다. 만년의 볼테르가 생활하고 활동하던 지적 환경을 잠시 돌이켜보기로 하자. 라메트리 1709년에서 51년 군이였으나 영혼의 박물학을 쓰고 지위를 잃었고 인간 기겐노를 쓰고 추방당했다. 그는 어느 정도 자유사상가이며 파리의 최신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하던 프리드리의 궁전으로 피신했다. 라메트리는 데카르트가 손을 댄 소년처럼 겁이 나서 집어 던진 기계론적 사상을 받아들이고 대담하게도 세계 전체는 기계적이고 인간도 예외는 아니라고 선언했다. 라메트리는 이러한 견해 때문에 추방됐으나 동일한 견해를 인간론이라는 저서의 바탕으로 삼은 엘베시우스는 프랑스에서 거부가 되고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었다. 라메트리는 무신론의 형이상을 말했으나 엘베시우스는 무신론의 윤리학을 보여준다. 모든 행위는 에고이즘, 곧 자기의 지시를 받는다. 영웅조차도 최대 쾌락을 연상시키는 감정에 따른다. 덕은 만원경을 갖추고 있는 에고이즘이다. 테너 앙시랭 네짐. 양심은 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경찰에 대한 공포이다. 양심은 보모와 선생의 언론에 의해 성장하는 영혼에 주입된 일련의 금지의 진전물이다. 도덕의 기초는 신학이 아니라 사회학에서 찾아야 한다. 선을 결정하는 것은
변화하는 사회적 욕구이지 불변의 계시나 교리는 아니다. 이 그룹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데니 디드로였다. 그의 사상은 그의 단편들과 돌바크 남작 그의 살라온 디드로 일파의 본부였다. 그의 자연 체계에 나타나 있다. 우리가 원초로 되돌아가면은 무지와 공포가 신을 창조했고 공상, 광신, 기만 등의 신을 미화하거나 왜곡했고 마음이 약해서 신을 숭배했고 경신이 신을 유지해왔고 관습이 신을 존중하게 만들고 복구는 인간의 맹목성을 자신의 이익에 이용하고자 신을 지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돌바크는 말한다. 디드로는 신에 대한 신앙은 독재정치에 굴복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신앙과 독재정치는 흥망성쇠를 같이 한다. 인간은 최후의 왕이 최후의 성직자의 창자로 도살당할 때까지는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천국이 파괴될 때 비로소 지구는 정당한 권리를 가질 것이다. 이 물론은 세계에 대한 지나친 단순화일지도 모른다. 모든 물질이 생명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며 의식의 통일성을 물질과 운동에 환원시키는 것도 불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유물론은 교회에 당하는 효과적인 무기여서 더 좋은 무기가 발견될 때까지는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인간은 지식의 보급과 산업 장려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산업은 평화를 촉진하고 지식은 새롭고 자연스러운 도덕을 형성할 것이다. 이것이 디드로와 달랑베르가 1752년부터 1773년까지 차례차례 발행한 방대한 백과 전설을 통해 전파하려고 한 사상이다. 교회는 처음 나온 몇 권을 판매 금지시켰다. 반대가 증대되자 디드로의 동지들은 그를 저버렸다. 그러나 디드로는 분연의 일을 계속했고 분노는 기운을 돋구어 주었다. 무슨 일에든 관심을 갖고 어떤 싸움에든 끼어드는 볼테르가 한때 백과 전서파에 가담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들은 즐거이 그를 지도자라고 불렀다. 볼테르는 그들의 아부가 싫지 않았다. 비록 그들의 사상은 약간 가지를 칠 필요가 있었지만 그들은 이 거대한 계획을 위해 몇 가지 항목의 지표를 볼테르에게 의뢰했고 그는 쉽게 많은 글을 써줘 그들을 기쁘게 했다. 그는 이 일을 마치자 자기 나름대로 백과사전을 꾸미기 시작했고 이 책을 철학사전이라고 불렀다. 전례가 없는 대담성으로 그는 알파벳 순으로 주제를 배열하고 각 항목보다 거의 무진장한 지식과 지혜의 일부를 쏟아 놓았다. 모든 문제를 다루면서도 걸작을 써내는 사람을 상상해보라. 철학사전은 거의 로망스를 제외하고는 가장 읽을 만한 빛나는 저서이며 각 항목은 간결, 명료, 기저의 전형이다. 어떤 사람은 한 권의 작은 책을 써도 지루하지만 볼테르는 100권의 책을 통해 간결하다. 로버트슨 볼테르에서 이 책으로 볼테르는 마침내 철학자임을 입증했다. 그는 베이컨, 데카르트, 로크, 그 밖의 모든 근대인처럼 해이와 아마도 백지 상태로부터 시작한다. 나는 언제나 스스로 검토할 것을 주장한 디듀모스의 성 토마스를 나의 수호성자로 삼았다. 그는 회의의 방법을 가르쳐준 벨에게 감사한다. 그는 모든 체계를 거부하고 철학상의 학파의 대표자들은 모든 약간은 사기꾼이라고 생각한다. 깊이 연구할수록 형이사학의 체계와 철학자의 관계는 소설과 여자의 관계와 같다는 나의 확신이 더욱 확고해진다. 펠리시에 볼테르의 철학에서 확실성을 말하는 자는 허풍선이다. 우리는 제1원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신과 천사와 성령을 정의하고 우리가 발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유도 모르면서 신이 세계를 창조한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회의는 매우 유쾌한 상태는 아니지만 한편 확실성은 가소로운 상태이다. 로버트슨 볼테르에서 나는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생애의 4분의 1을 살았으나 아직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 나는 물질로 불리는 것을 정량성과 현미경으로 간신히 볼 수 있는 채소의 원자의 형태로 보았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이 물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는 선량한 브라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왜 그렇소라고 나는 물었다. 브라만은 대답했다. 40년 동안 연구한 끝에 이제 나는 시간 낭비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가 물질로 만들어졌다고 믿지만은 나는 사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신념이 없습니다. 나의 이성이 보행이나 소화처럼 단순한 기능인지 또는 손으로 물건을 붙잡듯이 머리로 사물을 생각하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말을 많이 하지만은 말이 끝나자마자 혼란을 느끼고 내가 한 말을 부끄러워합니다. 같은 날 나는 그의 이웃에 살고 있는 어떤 노파와 이야기했다. 나는 노파에게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지 못해서 불행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노파는 내 질문의 뜻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노파는 일생을 통해 한순간이나마 선량한 브라만을 괴롭혀온 문제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노파는 마음속 깊이 비슈누의 전생을 믿었고 만일 겐지스 강의 성수를 약간 구해서 세정식만 할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 가엾은 노파의 행복에 아연해져서 나는 철학자가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 말했다. 당신이 있는 곳에서 50야드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늙은 자동 인형이 있건만 당신은 이렇게 비참한 기분으로 사는 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소. 그는 대답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나는 수없이 나 자신에게 말했답니다. 저 노파처럼 무지하다면 나도 행복할 것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내가 원하는 행복은 아닙니다. 브라만의 대답은 내가 일찍이 겪었던 어떤 일보다 더 강렬한 감명을 주었다. 비록 몽테뉴가 말한 나는 무엇을 아는가? 라는 전체적 회의로 끝나는 것이 철학의 숙명이라고 하더라도 철학은 인간의 가장 담대하고 가장 고상한 모험이다. 거짓 상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체계를 세우는 일을 영원히 되풀이하기보다는 조촐한 지식의 진보에 만족하는 것을 배우자. 처음부터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원리를 찾아내라고 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사물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아주 겸허하게 이 분석이 어떠한 원리에 맞는가를 알아내려고 노력하라고 말해야 한다. 베이컨 대법관은 과학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과 정반대되는 일을 했다. 그는 자연을 연구하지 않고 자연을 신성화하려고 한 것이다. 이 최고의 수학자는 철학을 통해 소설을 썼을 뿐이다. 계산하고 계량하고 길이를 재고 관찰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고 이것이 자연 철학이다. 그 밖의 철학은 거의 모두가 괴물이다. 펠리시에 볼테르의 철학에서 철학 이야기 볼테르의 계몽운동 두 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